어제 신규 확진자는 715명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재생산 지수 등 주요 방역 지표를 근거로 이번 3차 대유행이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숨은 감염과 집단 감염,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등의 요인으로 언제든지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화상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조금 전에 방역당국이 발표한 어제 확진자 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진단 검사 건수가 6만 3천 건, 그러니까 평일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700명대로 내려왔어요. 네, 지금 이제 발생 양상이 요 며칠만 국한해서 보자면, 그러니까 대규모 집단 감염, 그러니까 뭐 구치소라든가 요양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올 때는 1000명을 넘는 양상. 네. 그런 게 없다면 뭐 600명에서 700명 정도.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베이스라인이라는 그 기본이 한 700명 정도가 저변에 있는 그 감염의 뭐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그래서 어제는 검사량이 크게 이제 좌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검사량이 상당히 늘면서 어제 양성률은 1.1%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외에 특별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어제 발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최근에 하루에 2, 30명씩 이제 사망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들여다 보니까 지금부터 5주 전, 그러니까 5주 전이 하루 확진 환자가 500명대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4주 전쯤부터는 1000명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대개 환자가 발생하고 2, 3주 안에 중증으로 발전하고 또 2, 3주가 지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 패턴을 놓고 봤을 때 네. 그렇다면 4주 후부터, 그러니까 4주, 3주, 2주 동안은 계속해서 1000명대 확진 환자가 나왔던 시기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사망률이 기존의 사망률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하면 사망자 수는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사망자가 계속 늘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뭐 동부구치소라든지 이런 만큼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북의 그 아동 시설에서도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여기 이제 16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아동이 확진된 거는 아니고요. 거기 네. 이제 이용자라든가 관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N차 감염까지 일으켰고 가족까지 이제 전파가 됐는데 네.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뭐 환기라든가 마스크 착용 같은 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지난 연말에 거기서 이제 뭐 숙식을 같이 하고 무슨 다과 모임 같은 걸 아마 그 크리스마스가 끼어 있어서 아마 그런 작은 파티를 열었던 것 같은데 예. 거기서 감염이 전파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요양시설만큼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네. 교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수지 산성교회 같은 데는 뭐 짧은 시간 내에 100명이 넘었고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난해에 있었던 그 대구 상주에 있었던 BTJ 열방센터라는 곳의 종교 행사죠. 이 종교 행사에 한 2,400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이것이 거의 신천지 때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네. 다른 시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를 하고 있어서요. 대전, 울산, 광주, 부산, 그 다음에 이제 상주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백 명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종교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원 검사 받을 것을 행정명령을 내려놨는데 네.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에도 큰 감염이 있어서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자료들이 상당히 불성실하고 확진 환자들 사이에서는 그 열방센터의 종교 행사에 갈 때 휴대전화를 꺼놔라 뭐 이런 지침도 내려진 것으로 지금 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양상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화상 전화로 정기석 교수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이 3차 대유행이 일부 둔화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전에는 정점을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오늘 뭐 700명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평가하기 좀 이른가요? 아니면은 그런 확실한 추세가 느껴지시는가요? 글쎄요, 아직 추세적으로 감소세에 들었다고 보기에는 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이제 주변에서 보듯이 교통량도 많이 줄고 모임도 많이 줄고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네. 다만 한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유재벽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상당수의 사망자가 생길 거라는 거.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냥 환자가 당장 확진자가 준다고 안심할 게 아니지 않느냐. 한 명이라도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수도권은 2.5단계로 상당히 오랫동안 타이트하게 조여온 반면에 지방은 사실 2단계입니다. 네. 원래 정부가 제시했던 4,500명 이상이면 지방이 2.5단계가 가야 되는 건데 예. 2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좀 지리한 국면이 계속된다면 지방에서 이제는 수도권을 초월해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숫자가 나옴으로 해서 또 이런 숫자의 아주 희망적인 숫자의 감소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네. 사망자가 늘고 있는 부분도 걱정이고 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 지방에서도 더 이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앞으로의 그 우려 사항을 꼽아주셨는데, 근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7%나 되고요. 또 뭐 요양병원, 동부구치소 같이 이렇게 취약한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변수로 언제든지 확진자가 늘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감염 경로 조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 한 25% 안팎의 이 비율이 안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네. 네. 한 달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발생하는 숨은 점사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구치소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사실 국가가 너무나 한편으로는 K-방역을 자랑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인력을 대폭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한번 뭐 군과 경찰이 동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네.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까? 네. 25% 전후에 역학조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더 투입하고 더 단단히 조여서 과연 이 지표를 계속 앞으로 방역의 지표로 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숫자를 떨어뜨려 줘야 합니다. 20% 밑으로 원래 정부가 제시했던 5%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역학조사의 만전을 정말 기해야 하고 획기적으로 인력을 더 투입하고 필요하면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양병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대응팀을 만들어서 거기는 조금 더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든 그 대응팀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진단을 해주고 정 안 되면 화상으로라도 도면을 펴놓고 이걸 어떻게 분리를 시킬 것이냐, 어떻게 이송을 시킬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건물의 구조 그 설계도를 펴놓고 논의를 하는 그런 광주교도소에서 그런 거 잘했잖아요. 그런 그와 같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광범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서 이제 방역 당국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일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역시 지역 내 숨은 감염, 또 집단 발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위험 요인은 여전하다라고 같은 진단을 내놨습니다. 자,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차 유행이 증가세가 최근 들어 약간 둔화되었지만 지역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감염 취약 집단의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지난 일주 27%로 높았고 의심 환자의 검사 양성률도 2%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말부터 고위험 의료진과 집단시설 어르신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고 중증 악화를 막을 국산 치료제도 허가 과정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700명대로 확진자가 줄어든 데는 눈에 띄는 집단 감염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동부구치소 그리고 각종 요양시설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네. 광주 요양원이 조금 그 상황이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죠. 이 광주 요양병원이 확진자가 뭐 적은 것은 아니죠. 네. 8명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발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곳은 그 요양병원이긴 하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요양병원 긴급 의료 대응 계획이라는 걸 내놓고 네. 네. 이제 안에 있는 그 환자들을 밖으로 빼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이른바 동일 집단 격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외부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제 안에 다 이제 그 격리를 시켰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격리 시키는 조건이 너무 열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인 1실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확진자하고 비확진자, 그다음에 밀접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설도 돼 있지 않고 돌볼 수 있는 의료 인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확산이 더 커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최근에 내놓은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간을 분리해서 각자 네. 다 분리를 시키겠다는 게 이제 그 방역 당국의 대응 계획입니다. 네. 그 계획에 따라서 광주요양병원이 최근에 그 확진된 환자 44명, 종사자 4명 이렇게 48명을 격리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네. 나머지 지금 19명 정도도 곧 이송할 계획인데 문제는 다른 병원에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그다음에 그 병원들이 그 인력들을 받으려고 하느냐.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들이나 뭐 고위험군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그 병원에서 반대를 해서 못 간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그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관건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광주 요양병원, 광주에 있는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효종 요양병원인데요. 이 요양병원의 사례처럼 다른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면 네.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의 규모를 좀 줄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정 교수님, 지금 뭐 이 동일 집단 격리, 즉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여러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그 같은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분산을 시켜서 감염의 위험도를 낮추겠다라는 지금 계획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재복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좀 더 다른 대책으로 보완을 할 필요는 없을까요? 일단 정부가 그런 식으로 대응 대책을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코호트 격리라는 동일 집단 격리라는 말을 쉽게 쓰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그냥 통째 격리거든요. 예. 동일 예. 집단이 아니라 동일 건물 격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바와 같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일반 접촉자 등등 이렇게 나눈 다음에 확실하게 분리를 하는 과정은 좋은데 지금 저 병원 하나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요양시설 병원들에서 과연 저와 같은 모범을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진단을 해주고 대책을 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고 사건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환자들을 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요양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노인 환자와 일반 내과적인 신경과적인 문제를 쭉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만일 정부에서 힘이 여력이 안 된다면 각 지역의 의사회를 통해서 그쪽에 전문가들이 같이 앉아서 상황을 보면서 예방을 어떻게 했으면 좀 더 낫겠다. 물론 100%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민간이 같이 합쳐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발생하면은 일단 뭐 격리 조치를 하고 또 확진자는 물론이고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인실로 격리를 해야 됩니다만은 다른 병원들이 이 환자들을 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쉽게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일선 병원에서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환자들을 받기를 꺼리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제 그 숨어 있는 잠복 감염이 있는 환자들을 받음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예. 네. 제가 그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양시설에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 중에서 다계내성균을 가지고 있는, 즉 수포박테리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도 환자한테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러운 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거점 요양시설을 지정을 하고 거기를 비운 다음에 환자들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중소병원들 중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은 그런 정도의 지금 그 수용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은 그렇게 병실이 많이 차 있지 않고요. 특히 공립병원, 국립병원 수준에서는 만일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별로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면은 당연히 국공립병원의 본연의 임무인 병실을 비워야죠. 일반 네. 진료를 중단하고 병실을 비운 다음에 이런 분들을 같이 모아서 여러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오는 환자들을 같이 모아서 진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야 진정으로 이 요양병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요양시설에 대한 보강 조치가 결국은 이제 사망자를 줄이는 또 조치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여러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이 좀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반응인 건가요? 피로감을 호소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반발하는 수준으로 네. 넘어가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방역 당국에서 앞으로 이 그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들어섰지만 조심해야 될 3대 변수를 얘기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피로감, 국민적 피로감과 일부 직종에서의 반발 이 부분이 이제 숨어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방역 당국이 두 가지 정도에서 문제가 있었죠. 일단 그 지난 12월 8일부터 수도권의 2.5단계, 그다음에 비수도권의 2단계가 취해졌습니다. 우리가 3단계 얘기를 자꾸 하니까 뭐 2단계, 2.5단계는 약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5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바로 밑에 단계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생활에 꼭 그 필수적인 영업 시설들이 문을 한 달째 통으로 닫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사실 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달 문을 닫아가지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지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금 일단 17일까지 연장을 했고 또 그때 가서 다시 보겠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한 반발이 너무나 심합니다. 지금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의 일관성 문제인데요. 스키장이 이제 문제가 있어갖고 스키장을 통째로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겨울에 이제 성수기인데 이때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용납할 수 없다면서 뭐 진정도 내고 시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이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불만을 제기하면 그렇습니다. 풀어주는구나. 그래서 예. 지금 뭐 그 헬스장 같은 곳은 벌금을 내자, 문을 열고 네. 벌금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그냥 일단 문을 열자, 뭐 단속이 되면 되는 대로 뭐 이런 식의 자포자기의 모습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이 좀 고강도 대책을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좀 짧게 써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상태에서 확진자들이 뭐 눈에 띄게 확 줄지 않으면 이 단계를 낮춘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17일 이후에 그럼 과연 단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자영업자들 그 한 100만 개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다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구제의 내용은 너무나도 또 적습니다. 몇백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반발들이 일어나는데요. 방역 당국에서 지금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지금까지 계속 그 영향들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방역 조치로 태권도와 발레는 되는데 헬스장은 안 되거든요. 문을 못 열게 돼 있어서 어제부터 이제 항의 시위로 문을 여는 그러니까 물론 뭐 손님은 받지 않지만은 그냥 문을 열어놓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항의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기준이 뭐냐 하는 것, 그 앞서서는 뭐 킥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복싱은 되고 뭐 이런 것과 똑같은 맥락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개 방역 당국이 이제 문을 닫거나 열거나 하는 기준이 기존에 발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태권도장이나 이런 그 발레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에 준해서 이제 영업이 이제 허가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와서 이제 무엇을 배우는 학원인 것이고, 다른 운동 시설들은 실내에서 뭐 운동을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사실은 침방울에 나오는 강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별 차이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현장과 괴리된 행정력, 네. 행정 판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 피해를 보는 분들이 용납하거나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자, 정기석 교수님, 뭐 형평성 논란도 있고 과연 이제 기준이 뭐냐 이런 반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방역 당국에서는 뭐 이러한 목소리들을 잘 듣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오늘 17일까지 강화된 방역 수치를 일단 시행해 보고 난 뒤에 다시 고려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말이죠. 먼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각 해당 단체별로 이렇게 막 반발까지 나오는 현상을 보면서 이제는 질병청의 방역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쭉 뭐 말씀들 나누셨습니다만은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리고 지금 그 실내 체육 시설 하시는 분들 지금 피켓 들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냥 조용히 운동을 마스크 끼고 하는 거하고, 술집에서 밥 먹고 있는, 술 마시고 있는 장면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술집에 모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다 납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거를 일일이 정부가 개입하기가 어렵다면 저런 협회가 있는 시설, 그 협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왜 당신들은 안 되는지, 왜 옆에는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합의점을 이루어가야 저런 반발이 없는 것이지, 저게 정말 대대적으로 반발이 일어난다면 방역도 놓치고 국민의 인심도 잃고 굉장히 민심이 어수선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작년에 한참 줌바 댄스 시작할 때도 참 네네. 의아하게 느꼈던 게 행정당국에서 그 헬스클럽으로 실화인데요. 전화가 와서 거기 줌바 댄스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안 합니다. 그러면 다 끊어버립니다. 네. 사실은 줌바 댄스 외에 비말이 튀기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도 담당자가 참 신기하다. 왜 딴 건 안 물어보고 줌바만 물어보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형평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조금 더 과학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의 방역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역 당국에서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그 백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부작용이 물론 이제 뭐 접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보고는 없는 거죠. 지금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접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 물량을 준비해 놓은 물량보다 지금까지 맞은 사람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백신이 남나요, 그럼? 남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불과 몇만 명입니다. 지금 맞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부작용 같은 것을 논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관 같은 것도 쉽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모더나나 화이자보다는 백신 접종하는 게 상황은 훨씬 좀 낫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뭐 영국에서 백신 접종은
이제 하루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